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교재 661페이지죠. 챕터 6에서 소송비용이 나옵니다. 제1항 소송비용의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는 어렵지 않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우리가 소송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소송비용의 범위해 가지고 일단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1에서 공판에서 소환한 증인, 통역인, 감정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보수.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기타 비용.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법원이 선임한 국선 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또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의 공시를 위한 관보와 신문지에 공시한 비용 등을 우리가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소송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선비용 변호인의 선임료죠. 다시 말하면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것은 소송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원칙,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은 1 해가지고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해가지고 1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 형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겠죠, 그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 해가지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것에 피고에게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피고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 상소 또는 재심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소송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자,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가 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에 형의 선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지 않지만 피고에게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다면 피고에게 그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3번 재판을 하게 된 이유가 검사가 상소해서 검사가 재심 청구해서 재판을 하게 된 경우라면 그때는 피고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범이 나와 있는데 일단 공범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소인 고발인의 경우인데 이 고소인 고발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발이 있어서 재판을 했는데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 괜히 쓰잘데없이 재판하게 된 거예요? 고소인 고발인 때문에 재판하게 된 거니까 이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고발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상소 또는 재심 청구자. 만약에 검사가 상소하거나 재심 청구했으면 국가가 부담할 문제지 피고가 부담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검사가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다시 말하면 상소를 제기한 자, 재심을 청구한 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제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 절차가 나와 있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1번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가 됐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결정하면 되고요. 2번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이것도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 같은 내용이니까 큰 의미는 없겠죠. 그 다음 3번 소송 비용 부담액의 산정이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의 집행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첫째 주의할 것이, 정리해보면 사설 변호인,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인의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일단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의 선고가 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거니까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5편입니다. 제5편 해가지고 상소, 비상구제, 재판, 집행, 형사 보장 해가지고 666페이지 오시면 챕터 1 해가지고 상소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전에 했던 거죠.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으로 가는 절차를 항소 또는 항고, 그 다음에 3심 법원 대법원으로 가는 절차를 우리가 상고라고 하고요. 요거를 모두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상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금 상소는 재판에 불복해가지고 상급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다시 말하면 불복 신청 절차가 우리가 상소인 거고, 상소는 상고와 항소와 항고 총 세 가지가 있겠죠. 구별 개념 보시기 바라고 제도 취지 보시고 상소의 종류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제2항 해가지고 상소권이 나오죠. 첫 번째 1. 상소권자. 누가 상소할 수 있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 고유의 상소권자 해가지고 재판을 받은 자가 상소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검사 상소할 수 있고요. 피고인도 상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고권자 해가지고 박스에 만약에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결정이 있다면 항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와 피고인과 같은 실질적으로 재판의 당사자가 상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뭔가 결정을 받은 사람도 항고할 수가 있다 해서 총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상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꼭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대리인도 상소할 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 법정 대리인이죠. 다시 말하면 친권자나 후견과 같은 법정 대리인도 상소할 수가 있고요. 2.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상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하단에 1. 상소권의 발생이 나와 있는데 일단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이 아니라면 이런 말이 나있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 상소라는 것은 결국 불복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엇을 전제하는 거죠? 재판의 선고나 고지가 있어야 상소권이 뭐하게 돼요? 발생하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상소권에 소멸해가지고 1번 상소기간이 경과되면 상소권이 소멸되고요. 따라서 그 재판은 확정되게 되는 거죠. 일단 기간이 나와 있는데 항소와 상고는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즉시 항고는 며칠이에요? 3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이에요? 7일인데 즉시 항고는 3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상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상소를 했다가 그것을 취하게 되면 상소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될 것이고요. 3번 피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소권이 뭐가 되겠습니까? 소멸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상소권의 회복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상소를 해야 되고요. 그 기간이 경과되면 상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상소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기간의 경과가 상소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면 그때는 상소권을 뭐예요? 회복시킴으로써 상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2번 사유 보시면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상소권자나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상소할 수가 없었다면 상소권이 뭐가 되겠습니까? 회복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귀책 사유 없는 거, 다시 말하면 책임 없는 사유가 뭐가 되느냐 해서 A번 상소권의 회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쭉 판결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B번 상소권 회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하단에 보시면 3번. 여기는 판례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하단에 3번. 상속 회복이 청구해가지고 청구권자, 상속권자 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대리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청구의 방식이 나오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번. 법원에 조치해가지고 통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B번 재판의 집행이 뭐가 돼요? 정지가 됩니다. 지금 원래는 상소기간이 지나서 재판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뭐가 돼야 돼요? 집행이 돼야 되는데 회복 청구가 있다면 그때는 집행이 뭐가 돼요? 정지가 되게 되는 거죠. C. 확정력이 뭐가 됩니까? 배제가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원래 상소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소송이 확정이 되겠죠. 재판이. 그렇지만 만약에 상소가 회복된다면 확정력이 어떻게 돼요? 배제가 돼서 또다시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는 의미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제3항 해가지고 상소의 이익이 나옵니다. 일단 이런 의미죠. 만약에 우리가 상소를 하려면 그 상소가 자신에게 이득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원래 원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남으로써 자신에게 이득이 돼야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소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 우리가 뭐예요? 상속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넘겨보시면 성질과 법적 근거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되 만약에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상소는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2번 검사의 상소 이익입니다. 1번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죠. 예를 들어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유죄를 청구한다면 검사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는 거고요. 유죄 판결이지만 형이 너무 경하게 판결된 경우에 중환제나 또는 중환형을 구하는 상소도 검사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는 거죠. 이것이 뭐죠? 원칙이죠. 이게 뭐예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가 나와 있는데 일단 검사는 범죄자를 잡아들여서 처벌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공익의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피고인에게 이득이 되는 증거가 발견이 됐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검사는 상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 피고인의 상소 이익이 나옵니다. 일단 1번 판단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객관적 표준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식적인 결론이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요. 주관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객관적 표준으로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 구체적인 내용에서 1번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또는 형을 감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고 따라서 상소가 뭐가 되는 거죠? 허용이 되는 것이죠. 2번 무죄 판결에 대한 상소. 법원에서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났다면 피고인은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피고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상소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3번 형식 재판에 대한 상소가 나와 있는데 일단 형식 재판에 대해서 상소할 수 있느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공소기각 관할 위반 및 면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앞에서 했지만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고요. 또 면소 판결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상소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 생각은 어떨까요? 공소기각 판결이든 면소 판결이든 피고를 뭐 하지 못합니까?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무죄라고 다툴 만한 이익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674페이지 하단에 상소에 이익이 없는 경우가 쭉 나와 있죠.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하면 상소에 이익이 없다는 말은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75페이지 오시면 제3 상소 제기와 포기 취하가 나와 있는데 일단 상소 제기에서 방법이 나오는 특별한 건 없겠죠. 상소 기간 내에 상속장을 원심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되고요. 이러한 상소 제기를 하게 되면 효과 1번 재판의 확정, 집행정지의 효력이 나오는데 일단 재판의 확정과 그 집행은 정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소기간 내에 상소가 제기됐다면 재판이 뭐가 되지 않아요? 확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재판해야 되니까. 또 만약에 재판이 확정됐다면 그 재판의 내용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소가 제기되면 집행할 수가 없다.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2심의 효력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신급이 이전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제가 1심 법원에서 재판받아서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재판이 어디로 갑니까? 2심 법원으로 넘어가겠죠. 다시 말하면 상소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2심의 효력, 재판관을이 이전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상소 포기 취하, 포기 및 취하가 나와 있는데 1번 포기 취하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상소 안 하겠다. 이게 뭐예요? 포기인 거고. 취하는 뭐겠습니까? 일단 상소한 것을 걷어들이겠다. 취하겠다. 이게 뭐죠? 취하고요. 아무튼 포기든 취하든 더 이상 상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소권의 포기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상소의 포기 취하권자 해가지고 1번 고유의 상소권자가 포기 또는 취하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2번 만약에 피고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 피고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고자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만약에 미성년자가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면 법정 대리인 친권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 없이 이루어진 포기 또는 취하는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상소권의 대리행사자의 상소 취소가 나와 있는데 일단 법정 대리인도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상소권을 포기하거나 취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방식 3번의 1 방식이죠. 서면으로 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 다시 말하면 재판 중에는 구술 말로도 할 수가 있고요. 2번 기간 상소 제기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물론 상소 제기 기간이 지나갔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도 없고 취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3번 법원 일단 상소 포기는 원심 법원에다 하고요. 상소의 취하는 상소 법원에다 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포기라는 것은 상소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니까 지금 현재 재판하고 있는 원심 법원에다가 상소 포기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취하는 이미 상소를 한 거잖아요. 한 거니까 어디다가요? 상소한 것을 걷어들이겠다. 요 취하는 누구한테요? 상소 법원에다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이러한 포기 또는 취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고요. 4번 상소 포기 취하 효력 뭐겠습니까? 재판이 확정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상소할 일이 없는 거니까 재판이 확정이 되고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집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5항 해가지고 일부 상소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재판 전체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하는 것이 일부 상소인데 일단 일부 상소가 가능하냐? 요 문제에 대해서 1의 나와 있죠.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제도의 취지는 보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일부 상소가 가능하긴 한데 그 허용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이 일부 상소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1번 일부 상소와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죠. 일부 상소는 원심 재판의 내용이 가분이고 가분이라는 말은 분리가 가능하고 또 독립된 판결이 가능할 것을 요한다. 다시 말하면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독립한 판결이 가능해야 일부 상소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부 상소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일부 상소가 허용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1. 경합범의 각 부분별로 각각 다른 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각각 부분별로 다른 결론이 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경합범인데 A에 대해서는 무죄, B에 대해서는 유죄, C에 대해서는 무죄 이렇게 판결이 났다면 그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상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1번 확정 판결 전후의 수개 범죄에 대하여 수괴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일부 상소가 가능하게 되고요. 3번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수재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하나의 주문에 기재된 경우지만 무죄 판결은 각 공소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일부만을 특정하여 상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누가 상소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A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B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 C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이렇게 나왔다면 일단 우리가 피고의 입장에서는 요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어요? 일부 상소할 수가 있을 것이 가분적이라면요. 그 다음에 검사 입장에서는 요 무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일부 상소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3. 범죄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일부 상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것도 가능하고 또 이런 거죠.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다 무죄. 근데 검사가 가만 보니까 A, B, C 범죄가 다 무죄 판결이 났는데 요 두 개 판결에 대해서 무죄라는 것은 검사가 수긍이 돼요. 그렇지만 C 범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라는 것이 수긍되지 않는다면 요 C 범죄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상고할 수가 있다는 취지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일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 일부 상소가 가능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리할 수 있고 가분적이고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독립된 판결이 가능해야 되겠죠. 따라서 1번 일제의 일부 한 개 범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일부에 대한 독립된 판결할 수도 없으니까 일부 상소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2번 경합범에 대하여 한 개 형이 선고된 경우.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서 형이 한 개로 선고가 됐다면 그때는 뭐 할 수 없어요? 가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상소할 수가 없고요. 3번 주형과 일체의 부가형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형, 주된 형벌은 냅두고 부가형만 분리해서 상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주된 형벌과 부가형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그 부가형에 대해서 뭐가요?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 주용과 일체인 부가형이죠. 주용과 일체가 되어 있는 부가형, 환영, 처분, 집행유예 등은 주용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할 수가 없다. 판례는 압수물의 함부나 추징에 대한 독립상소를 뭐 하지 않고 있어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징역 1년, 그 다음에 뭐 범죄에 사용된 뭐 바늘은 압수한다. 그럴 때 압수에 대해서 독립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에서 일부 상소의 방식이 나와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일부 사실을, 취지를 명시하고 불복 부분을 특정해서 하면 되고요. 2번 불특정의 효과. 만약에 특정하지 않고 무작정 상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전부에 대해서 상소한 것으로 보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일부 상소의 효력이 나와 있죠. 1번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소가 있는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유죄 부분에 대한 확정력이 어떻게 해요? 인정되지 않겠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에 2번 유죄 부분,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일부든 전부든 간에 상소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 재판이 뭐 되잖아요? 확정되지 않고 다시 뭐 하면 돼요? 심리하면 된다는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4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제6항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취지냐면 이런 얘기예요. 1심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2년의 형을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상소를 한 거죠. 부당하다 해가지고 상소를 했는데 2심 법원에서
2년이 아니라 5년의 징역형을 선고를 해버렸어요. 이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혹 딜려다가 혹을 붙이는 일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한번 재판 받았는데 억울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상소할까 했더니 변호사가 했다가 너 형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니 하지 마라. 이러면 결국 뭐 하는 일이 발생해요? 상소권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피고인의 구제에 뭐죠?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소가 있을 때 형을 더 중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유의하실 것들이 나오는데 하단에 보시면 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의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1.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더 중한 용어로 뭐하지 않습니까?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측에 2번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더 중한 용어로 뭐하지 못합니까? 처벌하지 못합니다. 3번 검사 피고인이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상소가 기각된 경우,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만 상소한 거죠? 피고인만 상소한 것이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가끔 우리가 언론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아이를 뭐 추행을 해가지고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1심 법원에서 이러면 나쁜 놈이니까 1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 이렇게 더욱더 처벌이 중해졌다. 이런 게 가끔 보도가 나와요. 그죠? 원래 영미법의 경우에는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에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든 피고가 상소를 제기하든 더 중한 형벌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영미법은. 근데 우리나라는 대리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검사가 상소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검사가 상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더 중한 2심 판결을 내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누가 상소한 경우에요?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피고인만 상소를 했다면 검사는 상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2. 피고인만 항소했어요. 그럼 이것도 실질적으로 누가 한 거예요? 피고인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근데 3번도 검사 피고인 쌍방이 상소를 했는데 검사의 상소가 기각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상소한 거죠? 피고인이 상소한 것이니까 이때는 불이익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원래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뭐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형사법은 누가 상소한 경우에만요? 피고가 상소한 경우에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요. 만약에 검사가 상소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근데 검사가 상소하면 무죄가 아니라 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유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불이익 변경의 원칙은 누가 상소한 경우에요?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1, 2, 3번은 결국 뭐죠?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 2번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이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검사가
피고를 연맥이려고 피고를 더욱더 중하게 처벌하려고 상소를 제기했다면 그거는 분리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근데 검사가 왜 상소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그때도 분리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하단 3번 상수한 사건 해가지고 1. 분리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서 A. 파기환송 이송 사건에 대해서도 분리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B. 정식 재판의 청구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죠. 약식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식 결정에 대하여 나는 이거 너무 많다 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분리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 우리 판례의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으로 500만 원이 떨어졌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500만 원 더 중한 800, 900만 원, 1000만 원에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형사법을 개정한 거죠. 이때도 분리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더욱더 중한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번 재심의 경우에도 적용이 돼요. 따라서 재심의 경우에도 원래 판결보다 더 중한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분리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더욱더 중하게 처벌하거나 또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나오는데 A번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 병합 사건 해가지고 이런 얘기 나왔죠, 그죠?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문제이니까 항소심이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담된 때에는 분리 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심 법원에서 A 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항소해서 2심 법원에 대해서 A 범죄에 대해서 판결하게 되는데 요 2심 법원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해가지고 B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하게 된다면 그때는 1심 법원보다 2심 법원이 더욱더 중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분리 변경 금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가 되겠죠. 판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분리 변경 금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1. 중한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하단에 2. 형의 범위에 가지고 형에 국한되지 않고요. 불이익 처분까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벌은 그대로인데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 이것도 불이익 변경 원칙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기셔가지고 양가로 2번 해가지고 불이익 변경 판단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일단 기준은 명문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심형보다 중한지 경한지는 결국은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불이익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3번 형의 경중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일단 1번 형의 추가 종료해가지고 동종의 무고형을 선고하거나 다른 형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징역 2년인데 5년으로 바꿨다. 같은 종류의 형벌이지만 중하게 바꾼 것이니까 불이익 변경이고요. 또 원래는 징역형만 있었는데 벌금형을 부과시켰다. 그것도 중한형이 되겠죠. 박스 외울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우측 2번
집행유예형의 경중해가지고 박스로 나와 있는데, 일단 분리변경 경우해 가지고 이런 말 있죠. 첫 번째, 집행유예를 붙인 자유형 판결에 대하여 집행유예만을 없애거나 유예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뭐죠? 분리변경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징역 2년에요. 집행유예 예를 들어 가지고 3년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2년을 징역 살아야 되는데 3년 동안 그 집행을 뭐예요? 유예, 미뤄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2심 법원에서 요거를 없앴어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는 형을 안 살아도 되지만 이제는 뭐죠? 2년을 살아야 되니까 더욱더 뭐 하게 된 거예요? 중하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 3년을 5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년 동안 유예되고 요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깜빡을 안 가거든요. 근데 3년이 아니라 5년을 바뀌면 몇 년 동안 범죄를 저질러야지만요. 5년 동안 범죄를 저질러지 않아야지만 형의 선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뭐하게 된 거죠? 중하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같은 취지들입니다. 그죠?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 선고유예와 벌금형이 나와 있는데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뭐죠? 불이익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선고유예도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게 되면 면소 판결 무죄와 똑같이 취급해요. 근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 벌금형을 때렸다면 이건 뭐죠? 유죄 판결이니까 형이 더 중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형은 집행면제 판결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은 뭐죠?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형의 선고력이 상실되면 허용된다고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행면제 처분이 내려지면 형은 있지만 뭐 하잖아요? 집행하지 않죠. 근데 집행유예도 결과적으로는 요 유예기간이 지나게 되면 뭘 안 해요? 집행을 안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용과 몰수 추정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박스가 너무 자세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용에다가 벌금, 추징과 같은 부가형을 붙이는 것은 더욱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니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6번 미결 구구밀수 산입이 나와 있는데 A번 보시면 미결 구구밀수 산입을 박탈하거나 감수하면 불이익 변경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은 미결 구구밀수라고 해서 징역 기간에 포함시켜요. 나중에 또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미결 구구밀수라고 하고요. 요거를 형에다 뭐예요? 산입해버리면 실제 이 사람은 징역이 몇 년이 되는 거죠? 2년이 아니라 1년 6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없앤다면 실질적으로 징역형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증가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하늘 7번 형의 치료 감호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징역형이 치료 감호보다 무고형이므로 불이익 변경해야 된다. 당연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위반의 효과가 나옵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고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익 변경이 있다면 그것을 불복해서 3심법원, 대법원에서 뭐 받을 수 있어요? 판결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핵심 판례들이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